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지윤입니다.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은 매우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청소년층과 노인층에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은 개인의 인지, 사회, 정신적 발달에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심한 정도의 우울감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살 사고가 동반될 수가 있으며 어떤 주요 우울증에서 가장 위험한 인자로 어떤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시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울감을 보이는 소아청소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서 반복적이고 능동적인 자살 사고를 보이면서 과거에 자살 시도를 했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자살 시도에 매우 위험한 인자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어린 나이에서 자살 사고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실제 자살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를 하는 경우는 조금 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기분은 환경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모님과의 갈등, 가족 내 문제, 또한 학교 성적, 친구 사이, 친구 관계 등의 환경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처럼 우울한 느낌, 우울감보다는 짜증이나 화와 같은 감정으로 더 표현이 자주 될 수가 있겠습니다. ADHD,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과는 드물지 않게 공존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공존 질환은 없는지도 잘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기의 우울증을 살펴보면 학년 전기, 학령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할수록 우울증도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청소년기에서는 여자에서 남자애보다 2~3배 정도 그 유병률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40% 정도에서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 입원을 하는 환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사파가 유지되는 지속성 우울증 같은 경우 소아에서 유병률은 0.6에서 4.6, 청소년에선 1.6에서 8%로 그 유병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우울증 발생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력도 있기는 한데요. 쌍둥이에서는 한 40에서 50%의 유전성을 보이고, 또한 부모가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우울증이 유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부모가 어린 연령에서 우울증이 유한됐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부모 중 한 명이 우울증인 경우 14세 이전의 자녀가 우울증에 유한될 위험성이 2배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크고 청소년기에서는 유전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이에 걸쳐 보이는 증상으로는 우울한 기분 또는 짜증, 화가 특징적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살사고, 불면, 집중력 저하도 모든 연령에 걸쳐서 보일 수가 있는 증상에 해당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린 나이에서 흔한 증상으로는 관찰상, 슬픔, 무기력감, 무감동 등이 보일 수가 있겠고,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겠습니다. 두통, 복통, 속이 쓰리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고, 친구들로부터 고립, 낮은 자존감, 이보다 흔히 동반이 됩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서는 환청이 드물지 않게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서 흔한 증상으로는 목회감증, 아무것도 하기 싫다, 또한 심한 정신운동 지연, 절망감, 망상 같은 증상들이 청소년기에 조금 더 자주 동반되는 증상이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SM-5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상 아래 기준에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포함이 될 때 주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울감 또는 짜증, 흥미 저하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되고, 추가 증상으로는 기대되는 체중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면 또는 과다수면,
정신운동 지체 또는 초조, 피로, 기력 저하, 무가치감, 생각하는 능력 저하, 집중력 감소,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이런 증상 중에 총 5가지 이상 포함이 될 때 주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시기별 우울증의 특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전에서는 신체 증상, 정신운동 초조, 환각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춘기 청소년 우울증의 경우는 묵회감증, 절망, 또한 정신운동 지체, 망상이 자주 동반이 되고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할 수가 있고 물질 남용, 물질 사용 등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계 어려움도 자주 동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증 우울사파에서는 환청,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동반이 가능한데요. 기분 관련된 내용이 환청, 망상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사춘기 전 소아에서는 망상 증상은 조금 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8에서 12개월 정도 증상이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치료를 받는 경우 2년 이내 40%, 5년 이내 70%가 재발하는 정도로 재발이 잦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요 우울사파 청소년 20에서 40%에서는 추후 경과 관찰했을 때 조울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에서도 약물치료, 그 중에서 항우울제가 가장 먼저 시도되는 약물에 해당합니다. 장점으로는 효과적이고 또 부작용은 경미하다는 점에 해당하고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주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구역감, 식욕저하, 피로감, 변비 등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불편감들이 그래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복용을 한 이후에도 지속이 되는지 대체로는 적응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했을 때도 견디기 어려운 부작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우울제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있겠는데요. 소아청소년에서 FDA 블랙박스 워닝으로 자살 사고가 증가하고 자살 행동이 증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러한 자살 사고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 갑작스럽게 기분 변화가 발생해서 경조증 또는 조증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항우울제에서 다른 조울증에 준하는 치료로 치료 방침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상담치료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면담을 하기도 하고 따로 면담하기도 하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같이 면담하고 싶은지 따로 면담하고 싶은지 그 의견을 잘 존중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치료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복용 유지가 필요하고 안정기에 들어서도 바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약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복용하던 약물을 갑자기 또 끊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약간 감량했을 때 증상이 다시 악화가 된다면 다시 증량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병원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약으로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 또 약에 의존하게 돼서 내 의지를 포기하고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신과 약은 내성, 중독, 금단 등이 있다. 또 정신과 약을 오래 쓰면 바보가 된다. 감기약처럼 증상만 나으면 안 먹어도 된다. 등등의 오해들이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신과 약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생물학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특히 소아 청소년 우울증에서 쓰이는 약물들은 내성, 중독성, 의존성이 없는 약이라고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4주에서 6주, 길게는 8주 정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효과는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우울증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큰데요. 시간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와주면 분명히 낫는 병임을 설명을 하게 되고 또한 증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라고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섣부른 충고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활동 참여를 권유를 하지만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고 약을 잘 먹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일관적인 모습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대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이 예상될 때 또한 심한 초조, 절망감 때문에 갑작스러운 감정 표출이 자제되지 않는 경우, 또한 학교나 가정 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나쁜 요인들이 있을 때, 또한 증상이 굉장히 심한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불면, 식사 거부 등으로 극도로 신체가 쇠약해 있을 때에는 입원을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울증 완화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부분일 텐데요. 환자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또한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긴 거지 어떤 성격의 문제, 의지의 문제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작은 불편도 잘 경청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고 치료하는 의사랑 잘 협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가족들도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된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약한 마음이나 열등한 성격 때문이 아니고 또 유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를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한 활동을 억지로 권해서 부담을 과도하게 주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은둔을 시키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아청소년 우울증에 해당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